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 대구 MBC 보도국 신병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전세 사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 북구에서도 발생한 집단 전세 사기 의혹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이 제대로 그 이면이라든지 심각성이 잘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지요. 먼저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은 우리 신병철 기자가 직접 보도한 내용인데 보도 내용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사는 오모 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 월세 2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지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 계약 자격도 없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계약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살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들은 이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구제받는 게 이게 최우선이죠. 이런 사실은 건물 주인이 4억 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지난 2일 같은 건물 5집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넘어가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 가구는 모두 17곳으로 전세 보증금은 15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자기는 신탁회사랑 이미 얘기를 다 했다. 거기서 동의를 다 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건물 주인은 2017년 6월 부동산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맺고 대구 모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4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입장이 많이 난처해 있었어요. 세입자들하고 내하고 전부 다. 이 계기로 은행에서는 다 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 되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이 피해 더 보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내 얘기하지 말랍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들과 관계없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밝혔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신용협동조합은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명도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피해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법대로 명도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테니 너희가 나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북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신 기자. 네. 지금 뉴스 보도를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부동산 신탁회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친숙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신탁회사 무엇 하는 회사이죠? 부동산 신탁회사는 이제 부동산 신탁업을 주로 하는 이제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여기서 신탁업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이 재산을 맡기고 그 대가로 신탁 보수라는 이제 수수료를 받는 금융 서비스업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탁은 부동산 담보 신탁인데요. 원래 소유주가 부동산 신탁 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부동산 신탁 회사는 위탁자인 원래 소유주에게 수익권 증서를 교부하고 원 소유주는 이 수익권 증서를 근거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소유주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기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신탁회사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원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우리가 보통 집 계약을 하거나 집을 살 때 전세를 들어가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에 항상 그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지 않습니까? 근저당이 보통 있는지. 그렇게들 하죠. 그 집주인이 개인 임대업자일 경우에는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근저당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할 때 그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등기부 등본 떼놓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시행사나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집이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있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건저당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 있다는 표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과 신탁회사 간의 금융관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집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탁 원본을 떼봐야 합니다. 신탁 원본을 떼봐야 개인과 금융회사 간에 어떤 건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법원 등기국에 신탁 등기를 하는데 이때 같이 내는 이 신탁 원부 반드시 떼봐야 지금과 같은 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신백철 기자.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집주인과 소유자, 집주인과 소유권자가 다르면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약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네, 이번에 피해를 본 세입자들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찜찜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신탁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원래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무시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17가구 세입자들은 대부분 각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아는 지인분 부동산을 통해서 해가지고 자기는 뭐 신탁회사랑 이미 얘기를 다 했다, 거기서 동의를 다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제가 그 부분도 또 확인을 했어요. 그 분한테, 제 지인분한테. 그러니까 이태구 기자. 근데 여기 전세 세입자들 중에서는 융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 중에서 유일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은 그 오모 씨의 경우에는 융자금 1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인중개사에게 이거 괜찮겠냐 이런 물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건물이 20억 원이 넘는데 융자금 1억 원 정도야 뭐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뒤에서 보니까 17가구 모두 융자금이 1억 원씩 넘게 다 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 피해자 대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의서 발급해주기를 한다는 특약사항 자체가 계약 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런 것까지 뭐 상세하게 얘기할 거면은 협회를 통해서 소송을 하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신백철 기자. 네. 앞서 우리가 신탁 원부 확인 꼭 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구 집단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이 의혹의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 신탁 원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이런 대규모 사기를 막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 결과 법원이 등기한 신탁 원부에 건물주가 신협에서 받은 대출 규모를 알 수 있는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 38억 900만 원이 기록된 별첨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은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처럼 대출 금액의 130%까지 잡기 때문에 건물주는 약 30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원부에 이런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처음부터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약 6년이 지난 지난달 2일 신탁 원부에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등기했습니다.
신탁회사의 등기 업무를 맡은 법무사 측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등기관이 저희한테 뭐 다시 올려달라고 이렇게 보정 요청을 하는데 이게 등기법상 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사 측의 설명과 달리 신탁 원부와 똑같은 내용이 법원에 등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천 뮤추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수익권 내역은 좀 누락되고 공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선 수익권 내용이 누락된 것이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 이제 그게 쟁점이지. 네, 지금 참 보면서 너무 황당한데요. 아주 황당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신탁원부 등기를 관리 감독하는 주체인 법원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대구지방법원도 이런 문제를 확인 안 하는 등 신탁원부 등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은 그 신탁원부의 페이지 수와 실제 페이지 수가 다른데도 버젓이 등기를 해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장수가 그게 아마 대량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일이 그 매수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 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6년 동안 신탁원부의 등기가 잘못된 사이에 건물주는 신탁회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왔습니다. 만약 신탁원부에서 대출 금액을 알 수 있었다면 또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전세 피해자 대표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애초에 신탁회사에서 신탁원부를 제대로 법원에 등록했다면 계약 전 또는 계약 시 신탁원부를 본 우리 모든 계약자들은 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일이 겹쳐져 있는데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납득할 수 없는 일 처리 그리고 법원에 구멍 뚫린 등기 업무 이 두 개가 겹쳐져서 전세 계약을 한 서민들만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탁 등기로 인한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탁 등기와 관련한 전세 사기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신탁 등기와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는 2018년에 212건, 2019년에 343건, 2020년에 348건, 2021년에 297건, 2022년에 354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서민들이 함정에 빠져서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인데요. 김태근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지면 결국은 이제 신탁제도도 개선하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걸 원칙대로 했으면 그냥 그 주택 소유자가 주택 그 신협을 상대로 대출을 받았으면 세입자들은 분명히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을 얼마나 줄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현행 신탁 제도가 그걸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탁 등기를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탁 등기와 관련한 정보를 직접 표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부동산 신탁 등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신탁 원부 번호만 확인할 수 있고 신탁 회사의 대출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탁 등기 관련 정보를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신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대법원이 용역을 주고
개선책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도 전세 사기로 억울한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을 위한 그 대책을 내어놓고 또 적극적인 보호책을 앞으로도 더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기는커녕 보호에 대한 그 보복 조치로 바로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이 건물주가 자신을 고소하라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명철 기자의 보도를 한번 보시죠. 건물주는 집단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송국에 제보한 사람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세입자 사이 갈등을 유도하고 분열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 제가 얘기했는데 이러고 그래 안 합니다. 뭐 MBC 방송도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보충하겠다. 이 보충은 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적게 이제 피해를. 건물주는 대구 모 신협에서 빌린 24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세입자들이 대신 갚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안을 신협 측과 협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집값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위해 감정평가한 금액은 평균 2억 5천여만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입자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금액보다 수천만 원 더 비싸게 집을 사는 셈입니다. 이 캠코에서도 분명히 이 감정사무소에 할 때 공매가 진행될 거고 뭐 한 1위 2 유찰 정도를 감안하고 감안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는 좀 뻥튀기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주변에 있는 감정평가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전세 세입자가 당장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준비하던 세입자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물주는 첫 보도가 나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조롱하듯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 왜 야하게 나간다고? 그 신명철 그 기자한테 뭐 돈 안 줬나? 돈을 왜 줍니까? 근데 왜 약하게 나갔어 지금? 사기로 해하고 계속 얘기해대지 뭐. 건물주에게 거액을 대출한 신협은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지난 16일 명도 소송에 들어갈 테니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의 입장을 안 봐주고 방송을 내보내냐 하면서 저희한테는 법대로 명도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테니 너희가 나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세 사기 피의자와 금융기관은 이간질에 명도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참담하고 착잡해지는데요. 문제는 대구 북구에서 이런 집단 전세 사기 이외에도 올 들어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신 기자? 네, 지난달 40대 임대인이 대구 동구의 다세대 주택 세입자 17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역시 40대 임대인이 대구에서 구입한 다세대 주택 6채, 77가구의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 모두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산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난달 1일부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상담 창구를 열어 사례를 접수한 결과 북구 구구동과 달성군 가천면에서 2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형사 사건까지 가지 않은 전세 보증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은 부동산테크 임대차 사연인에 따르면 대구의 전세 보증 사고는 올 1분기 34건에 피해액은 94억 8,200억 원에 이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이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소식 보면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빨리 돕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태우 기자, 대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대구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지난 4월에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열고 법률 상담과 그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더 적극적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임시 거처 27채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의 임대료에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162만 원의 생계비도 긴급 지원합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조사나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뭐 구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그 대구시 고위 관계자에게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어떤지 물어봤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에 따라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는 말 속에도 드러나 있듯이 이 피해자분들은 본인들에게는 이것이 개인이 당한 경제적인 피해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올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지자체가 존재하는 존립의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대구시도 빨리 지금 집단 사기를 당한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로 내몰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취재해 주신 신백철 기자 그리고 이토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비하인드 마치겠습니다.